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이점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시고자 하는 이 시험의 출제 기준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10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과목별로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두 번째 과목 창업 실무, 창업 실무에 25문제가 나오고요. 제1장에서 이런 세부 항목들이 나온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창업보육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시험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총 내용이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수험 교재는 약 7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못 읽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본 교재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만든 이 교재에는 지출고사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해서 약 900여 개의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900여 개의 문제를 계속 푸시는데 내가 처음에 틀렸다. 그러면 그 문제에 네모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맞춤 문제는 언제든지 맞는 거니까 맞춤 문제는 빼고 이렇게 표시한 문제만 다시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또 틀렸다. 그러면 다음에는 삼각형 표시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풀었는데 또 틀렸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직전에는 별표를 체크한 문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자꾸 눈에 익히시고요.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비율도 많고 연도도 많고, 특히 이 자격시험에는 이게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도 외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본 교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다 보면 그것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교재의 4과목에 대한 썸머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명 주기, 그래가지고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 발전기 단계, 성숙기 단계, 쇠퇴기 단계. 그리고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고,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개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조달 실패 등으로 회사가 망하는 경우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의 분류, 그래서 창업 형태에 따른 분류, 기술 창업, 벤처 창업, 일반 창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방법, 그래가지고요. 자체 개발과 위탁 개발이 있습니다. 요거의 장단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설립, 그래가지고요.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인정 요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구 점단 요원의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각 대상 기업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죠. 요거 섞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인원수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연구소의 연구 공간 관련 내용도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요거는 기본 요건, 소재지, 건물 구조, 허가 및 용도, 그래가지고 기본 요건은 사방이 막혀 있고 전용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단계, 4단계, 5단계 각 학자들이 얘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게 예전에는 학자별로 단계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단계를 섞어 놓고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관리 요소 그래가지고 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기술, 생산, 인력, 자금, 마케팅.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기술 창업과 기업가 정신 그래가지고 기업가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OECD, 여러분이 알고 계신 OECD가 기업가의 개념을 설명하였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슌페터와 피터 드러커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것도 역시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저희 교재의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슌페터와 피터 드러커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 정신 구성 요소 이렇게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라 그래서 GEM이라고 있고요. GEM에서 발표한 한국 보고서 내용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창업 관련 법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중소기업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의 정의. 자, 여러분들 법인 기업하고 개인 사업자가 창업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법인 기업은 설립 등기일 기준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에 언급된 요건을 전부 충족된 경우에만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그래가지고 각 업종별로 얼마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뒤편에 소기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의복, 가죽, 총 매출액 1,500억 이하. 그다음에 농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총 1,000억 원 이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종별로 매출액을 틀리게 해놓고 그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회사가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중소기업에서 졸업했다 그래서 바로 대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라는 것을 쓰고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그 연도의 해당 연도부터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용어의 정리가 대략 한 8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창업에 대해서 사업 승계, 폐업 사업 재개, 기업 형태의 변경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창업, 재창업, 그다음에 창업자, 그리고 재창업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초기 창업자, 중소기업 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공공기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정 요건이 보시면 10명 이상의 창업가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전문 인력이 2명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문 인력의 요건에 보시면 경영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서 경영 분야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 각종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고요. 기술 분야 역시 박사학위 소지자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가진 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냐?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그래서 정의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실험실 공장하고요.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적 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의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대학교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학교나 연구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이 벤처 육성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실험실 공장과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요건 그래가지고 우리 책에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유형과 혁신 성장 유형이 있습니다. 일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요. 1인 창조기업의 정의가 설명되어 있고요.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인정특례, 인정특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영하는 사업으로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어떻게 해야지만 여성기업으로 정의가 되는지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이 정의가 되고 있는 내용 역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그래가지고요.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감면이 된다. 그리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는 사업 개시로부터 3년간 감면이 된다. 그다음에 초지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7년 이내인 경우에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헷갈리시겠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술 창업의 구상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사업
아이템의 적합성 판단, 그래서 네 가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 검색 시 유의사항 나옵니다. 특허 검색 시 유의사항.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이해, 동의어 이런 것들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특허 정보 내신 키프리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개념 아셔야 되고요. 그 필요성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석 내용에 보시면 각 항목별로 5가지 정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성 분석, 생산기술 분석, 재무 분석, 경제성 분석, 민감도 및 위험요소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주요 분석 항목,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특히 수요 예측 기법,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 방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 방법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방법에 대한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장단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과목 기술 창업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패스트 분석 기법이라 그래가지고요. 환경 요인, 변화 요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섞어 놓고서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의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는 걸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사업 계획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사업 계획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로를 쳐놓고 여기에 맞는 답을 찾으시오. 내지는 아니면 여기에 맞는 흐름을 적으시오.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9가지 블록은 반드시 외우셔서 요건 반드시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대비되는 내용으로 린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린 캔버스에 보시면 여기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최소 가능 제품을 빠르게 만들고 그 시장에서의 반응을 측정하고 고객이 측정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을 배워 반복적으로 보완하거나 혹은 사업 방향을 조기에 전환함으로써 실패 부담을 낮추는 것을 린 캔버스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가끔 아까 보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용도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계획서를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누가 보고자 하느냐, 그래서 주요 이용자들 나와 있고요. 이용자들별로 주요 관심 정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벤처 투자가는 그 회사의 미래 성장성, 수익성, 기업 가치를 중요시하고요.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안정성,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책임, 친환경 경영, 인권, 다양성 이런 걸 주요 관심사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해당 부분에서 사업계획서상 해당 부분을 보는 본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벤처 투자가는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중요시하고요. 금융기관은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자 보상 비율,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경우는 환경 관련 투자, 사회적 책임 활동. 자,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는 거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 그럼 성금을 내고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사회적 책임 활동이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중소기업 고용은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실어야 되는 주요 내용은 우리 책에 11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기술거래에서 기술료 지불 방식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상기술료와 그다음에 고정기술료의 차이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도입 방식과 특징, 요건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할 적에 법인기업의 유형 그래가지고요, 대부분이 다 주식회사입니다. 대부분이 다.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일정한 절차, 그다음에 설립 등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만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의 유형 중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는데 각 회사마다 특징하고 발기인수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소액단위, 의결권 행사, 양도 가능, 전문 경영이 활용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 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소액단위는 한 주, 주식 한 주의 금액은 최저 100원입니다. 그래서 최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 설립적 체크 포인트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목적 사업,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건지, 그 사업을 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적으로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100원짜리 가지고도 자본금 100원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한 업종이 있어요. 이런 거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거죠. 그다음에 발기인,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명 또는 2명으로도 가능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체크 포인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 절차 알고 계셔야 되고 모집 설립이냐 발기 설립이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지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섞어놓고서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는데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기인이 발행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걸 발기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을 모집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4대 보험 가입, 그래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 차이점들 쭉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그래서 법인 전환의 장점, 전환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이제 여러분들 뭐 은행에 가서 돈 송금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는 것처럼 법인 설립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 그리고 이 준비사항, 간혹 준비사항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 한번 보시고요. 예, 재무제표의 이해. 그래서 이해관계자와 관심사 간단히 읽어보시고요. 기업의 세 가지 활동,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업이 하는 활동을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세 가지 활동이 뭔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의 종류 그래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특정일입니다. 특정일. 12월 31일. 그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자본 변동표 일정 기간. 주주의 변동 신고서. 주석은 각 재무제표에 관련된 보충 설명을 얘기한다. 또 재무제표의 종류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있고요. 포괄손익계산서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요.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 예,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까지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현금 흐름표는 회사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외상으로 줬어요.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죠. 매출로만 잡혔지 실제 회사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금에 관련된 내용만 적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회사가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본 변동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활용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수익성 비율. 그렇죠? 수익성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투자 총액을 기간이익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수익성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효율성 비율 그래가지고요. 총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다 회전율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이걸 구하는 문제가 실제로 숫자를 주고 계산하는 문제로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바로 풀 수가 있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 그 문제는 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장성, 그렇죠? 성장성에는 매출액 증가율 있고요. 안정성에는 유동성 비율 있고요. 유동 비율은 이렇게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자, 추정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추정 재무제표는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연말까지 장사를 했을 경우에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미리 추정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은 세부 항목에 대한 추정치는 과거의 평균이나 업계 평균 자료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신규 기술 창업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기존 기술 창업 기업은 과거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만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는 그렇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역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인세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원천징수는 매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이제 세금별로 납부 기한이 틀립니다. 요거 문제가 가끔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종류 보시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치사하게 요 소득세율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법인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4단계 누진과세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 금액별로 세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납. 나눠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분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간접세다. 근데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격에 붙여서 한꺼번에 모았다가 대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납세 의무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간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은 일간과세라 그러고요. 연간 소득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라고 합니다. 이걸 매출액으로 하면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 세금을 언제까지 내느냐? 일반 과세자는 개인은 연 2회를 내고요. 법인은 연 4회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업장이 2곳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여러분들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서면으로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 일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보다 짧은 근로시간, 그죠? 짧은 근로시간, 그걸 단시간 근로자라고 그러고요. 15세 미만은 연소자라 그래서 원래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불가지만 이런 취직 인허가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15세 미만이라도 연소자라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 관리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퇴직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권고사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그 다음에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그 다음에 정년퇴직, 사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고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고에 당했다 그러면 대부분 통상해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관리.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관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고요. 특히 산업재산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요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예,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맞출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저작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의 기본 원칙 그래가지고요. 요건 가끔 나오는 건데 보시면 출원 절차, 심사 절차, 등록 절차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양식주의, 법령에 정한 양식을 통해 신고를 해야지만 그것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걸 요식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 직권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특히 속지주의,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지주의는 일국 일특허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냈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나라에서 또 특허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방법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출원의 방법이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그래서 해외 특허청에 직접 출연하고, 예, 그 다음에 유럽 특허청에 출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허 협력 조약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품 인증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인증의 개념 그래가지고요. 먼저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증은 무엇이다. 인증제도는 무엇이다. 인증제도의 구분, 인증제도의 운영 그래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 이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섞어놓고서 하나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는 KC라 그래가지고요. KC라 해서 국내 운영 인증 제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의 차이점. 그래서 관련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역시 요 지원 제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주요 인증 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냥 그림을 안 실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준 교재에 보면 각 나라별로 인증 마크가 그림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 그림이 나와서 이게 어느 나라의 인증 마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 CCC, 그다음에 영국 BBA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썸머리 강의 1과목과 2과목을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3과목, 4과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